지금부터 한국미술사학회 60주년 기념 원로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로와의 대화를 해주실 선생님은 안휘준 선생님이십니다. 안휘준 선생님께서는 너무나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1961년에 서울대학교 보고인류학과를 졸업하시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 귀국하셔서 홍익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셨고 그 뒤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예술연구실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83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보고미술사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학문적으로 40권의 단독저서 및 공동저서를 출간하셨고요. 전부 합쳐서 국문, 영문, 일문, 그리고 중문으로 된 100여 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책은요, 한국 회화사의 전체적 체계를 잡은 그런 역조로 생각이 되고요. 1980년에 간행된 한국 회화사는 한국 회화사 연구의 학문적인 방향과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셔서 이후 한국 회화사 연구는 모두 이 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그 후에도 개별적인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시는 한편 새로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셔서 한국 회화사 연구의 발전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회화사 이후 20년 동안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이 2000년에 출간된 861쪽 분량의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한국 회화사 연구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 회화사 연구의 기본 방향이 성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의 학문적인 활동은 이미 출간하신 책이 워낙 많고 논문이 많기 때문에 직접 그거를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그 선생님의 그 책과 논문을 읽지 않고서는 한국 회화사를 공부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회화사로만 선생님의 그 학문적인 여정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비록 다른 학문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한국미술사를 학문적으로 그리고 그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제대로 토대를 갖춰주신 것도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덕분에 후일에 어떤 다른 분과 학문에서도 한국미술사를 쉽게 넘보지 못하는 인문학 중에 인문학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1990년부터 92년까지 한국미술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학회 사무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학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한 곳의 정주민으로서 붙박이로 한국미술사학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외에 선생님의 그 업적과 교육 성과들을 놓고 여러 곳에서 이제 그 상들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7회 동원학술상이라든가 제4회 한국미술 저작상을 받으신 것을 비롯해서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2002년에는 보관문화훈장을 받으셨고 2006년에는 옥조 근정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 외에 2011년 세종문화상, 2013년 용지학술상을 받으신 것만 봐도 선생님의 그 학문적인 여정과 교육의 열정이 얼마나 높고 깊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그 선생님과 대담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두 분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쪽에 계신 장진성 교수님이십니다. 장진성 교수님은요, 서울대학교 보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시고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보고미술사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며 선생님의 거의 직접 제자로서 회화사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독보적인이란 말을 미리 써서 유재빈 선생님에게 좀 죄송합니다만 유재빈 선생님 역시 한국 회화사를 선생님께 직접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은 중요한 그 회화사 연구자로서 현재 홍익대학교에 재직 중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희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좀 사적인 질문을 좀 여러 개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61년 4월에 선생님께서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대 고고인류학과에 입학을, 이게 첫 1회 입학생이십니다. 그 당시 지금도 사실 고고학하고 인류학하면은 좀 생소하게 여기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당시로서는 사실 굉장히 그 생소한 학문 분야였을 텐데요. 어떤 계기로 입학하시게 됐습니까? 특히 뭐 선생님 나오신 제2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꽤 유명한, 이렇게 좀 껌 좀 씹고 심좀 뵙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좀 분위기에서 사실 이게 고고인류학이라는 게 너무 생소한 거라서 어떻게 좀 아시고 이렇게 흥미를 가지시게 된 거죠? 사실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법대나 상대를 가면 어떠냐고 나한테 제의를 하셨어요. 근데 난 법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차선책으로 상과대학을 가볼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상업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 상업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해보는데 도무지 내 성격에 안 맞아요. 그리고 상과대학을 졸업한 뒤에 진로도 은행이나 뭐 기업체나 이런 데로 가는 건데 배가 볼록한 조그만 사람이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 그게 무슨 상과대학을 뭐 폄하해서가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어를 가르치시던 분이 사회학자 최재석 선생님이에요. 고대 사회학과에. 근데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의 모든 학문이 다 대학의 학과를 가지고 있는데 고고학만은 학과가 없다. 그 소리가 귀에 딱 뺏겼어요. 참 너무 아쉽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학과를 만드는 일이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을 입시를 한 3개월인가 앞두고 서울대학교에 고고인류학과가 신설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접하는 순간 모든 게 해결됐어요. 난 상과대학이 아니고 물리과대학의 신설학과인 고고인류학과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판정을 하고 담임선생님 양해를 구해가지고 물리과대학으로 결정을 받는데, 물리과대학은 상과대학하고 달리 세 과목이 달라요. 상과대학은 요구하지 않는 제2외국어, 사회계열 한 과목, 자연과학계열 한 과목, 세 과목을 새로 입시 3개월, 3, 4개월을 앞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이었는데, 그래도 조금도 주저없이 나는 고고인류학과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의 자란 결정 중에 그것도 하나 제가 들어가요. 고고인류학과를 갔기 때문에 미술사까지 공부를 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재석 선생님은 이제 문제의식이 아주 강하신 분이고, 사회학자이면서 고대사 연구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고고학을 알게 됐고, 고고학을 염두에 뒀던 끝에 고고인류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상과대학에서 벗어나려고 물리과대학의 학과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불문학과가 첫 번째 관심이고, 두 번째가 사회학과나 사회사업학과가 두 번째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학과인 거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과들도 꼭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고고인류학과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모든 문제가 고민이 해결이 돼서 세 과목을 바꾸면서까지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수원에서 기차 통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해서 저녁 먹고 나면 쓰러져 잠들고 깨면 아침에 학교 가야 될 시간이고, 그래서 기차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입시 준비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위험스럽고 합격하기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고고인류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내 운명을 결정하는 첫 번째 단계의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개척 분야를 개척하자 하는 생각으로 뛰어들었고, 운 좋게도 실패하지 않고 이어지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선생님 67년 8월에 학부 졸업하시고 바로 이제 9월부터 하버드 미술학과에서 입학하시고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유학 준비를 한 4년 때 주로 하셨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 안 하나? 이거 뭐 비슷해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95년에 유학 갔을 때도 그 당시에 영어 공부하기가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시절에 어떻게 영어 공부하셨나요? 근데 입학한 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느냐고 물으는데, 그 답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고고학에는 김원정 선생님이 이미 국립박물관에서 재직하시면서 서울대학 오시기로 작성이 돼가지고 강의를 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개척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고고학은 이미 사물 선생님 같은 유명한 학자가 계시니까 나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인류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인류학을 학부 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이지만 민속학까지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학문에 대한 어떤 관심 때문에 뭐 에스키모에 대한 공부도 좀 하게 되고, 없는 책은 서울대학에 없는 책은 이대에 뒤져보니까 이대에 있고, 그래서 이대 도서관에도 종종 가고 그랬습니다. 그만치 인류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인류학을 할 차질이 없는 거예요. 왜냐, 아무거나 잘 먹어야 되는데 우선 먹는 게 까다롭고, 피부가 약해가지고 곤충한테 물리면 영락없이 피부병이 걸리고, 한 번 걸렸다 그러면 쉽게 안 낫고, 그거를 내가 깨닫질 못하고 인류학을 좀 건방지게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술사를 함으로써 그런 어려움을 벗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인류학같이 재미있고 훌륭한 학문인데도 나는 재질이 없으면서 그걸 하려고 했던 것을 미술사를 공부함으로써 잘못을 스스로 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고학이나 인류학이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했었죠. 예, 영어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당시에 뭐 영어 학원 여기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요. 영어라는 게 참 어려운 언어입니다.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근데 유학 준비를 시작할 단계에 유학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또 나오겠지만 인상 깊었던 건 김재원 선생님이 영어 학원 등록을 시켰어요. 에시아 파운데이션에서 돈을 얻어가지고 미국 가기 전에 두서너 달만이라도 영어를 공부하라.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좀 익혔고, 그 다음에 김재원 선생님 나중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찾아뵈면 반드시 주제를 하나 던지고 즉석에서 영작을 해보도록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영작을 하시면 잘했다 그러고 뭐 칭찬도 하시고 또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 뭐 하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바탕이 됐다면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어는 지금도 어려워요. 일반 회화는 그럭저럭 익혀서 할 수가 있겠지만 문장을 구사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김재원 선생님이 즉석에서 영작시켰던 게 순발력을 발휘해서 영작을 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 됐다고 그럴까,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가셨을 때 벌써 한 67년인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무슨 어떤 그런 좀 문화적 충격이라 그럴까요? 처음 가셔서 뭐 그런 거 좀 느끼신 거 있으셨는지. 근데 뭐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은데 미국 갈 때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여름인데 요새처럼 그냥 캐주얼하게 입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미국 간다 그러는 건 이건 뭐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동여 매고 그래가지고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게 피부병이 또 돼가지고 아주 많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존 F 케네디 에어포트에 내렸는데 보스턴 가는 비행기하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7시간을 케네디 공항에서 보냈습니다. 어디 호텔 찾아갈 수도 없고 뭐. 그런데 아주 애로운 음악이 나오고 나 혼자서 달랑 그 넓은 공항에 혼자 앉아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애롭고 쓸쓸하고 고생스러운 일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버드에 도착을 했는데 하버드 야드에 갔더니 다람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고색 창연한, 그래서 참으로 전통 깊은 대학다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충격까지는 뭐 아니고 그냥 인상 깊었던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 연장선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하버드에서 가령 뭐 첫 수업에 대한 추억, 가령 뭐 영어가 들리지 않아가지고 멍하니 앉아 계셨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영국의 유명한 조슈아 레이놀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갖다 이제 앞에 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발음할 때 이 사람들은 조슈아가 아니라 좌슈아라고 하니까 써자샤 하는데 도저히 이 사람이 누구지? 그래가지고 지금 수학 학기에 그게 제일 진짜 괴로웠던, 아무리 생각해도 대립이 없는 게 써자샤가 누굴까? 네. 그런 것 같은 뭐 경험 있으신가요? 근데 하버드에서
내가 첫 번째 택했던 과목 중에 하나는 Early Christian and Byzantine Art라는 과목이었어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담당인데 첫 시간 들어왔더니 교실이 꽉 찼었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뭐 무엇이 요구되고 뭐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두 번째 주에는 갔더니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을 피해서 학생들이 과목을 바꾼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이 나는 그냥 고집을 부려서 그 과목을 불합격하지 않고 성공리에 맞출 수 있었는데 그게 어려웠지만 하버드에서의 앞으로 듣게 될 과목들을 공부해 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한 조각이나 회화나 이런 점들을 많이 깨우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 어려운 과목을 내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앞으로 할 공부하고 관련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다니실 때 사실 중국미술사 담당은 이제 독일 분이시니까 막슬로예요. 그러니까 미국 배에서는 맥슬로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랑 일본 미술사 담당하시는 존 러즌필드 교수는 뭐 수업 방식이나 방법론 뭐 개인적 성격 다들 다르셨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존 러즌필드 교수님을 지도 교수로 선택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예, 하버드가 좋은 점은 첫째로 훌륭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이 포진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훌륭한 학자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본받을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동양미술사의 경우에는 막슬로 중국 회화사 및 청동기 담당이셨고 또 벤자민 롤랜드 그래서 인디안 아트하고 아메리칸 아트의 세계적인 학자였고 존 로덴필드 선생이 이제 푸시안 아트하고 자파니스 아트하고 다 두 가지씩 그렇게 겸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인데 다 훌륭해서 누구를 지도교수로 삼느냐 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막슬로 교수 강의를 제가 아주 즐겨 들었었는데 그 선생님이 한자를 쓰신 걸 보면 그렇게 잘 쓰실 수가 없어요. 나보다 100배 더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 한자는 정말 아름답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시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잘 쓰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겸양해서 두 번째라고 그러신 거지만 첫 번째로 잘 쓰시는 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박학하고 인품이 출중하시고 또 중국 문화 및 한문에 능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로덴필드 선생을 지도교수로 잡은 건 반쯤은 김재원 선생님하고 로덴필드 선생하고 친하셨고 로덴필드 선생한테 나를 부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나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일본 미술이라는 게 우리 미술하고도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덴필드 선생을 지도교수로 모시게 되는데 이 로덴필드 선생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은사 중에 한 분입니다.
늘 신경을 써주시고 장학금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위안을 주시고 했는데 한 번도 그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지금 영문 논문집은 그 로덴필드 선생한테 내가 데디케이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미국에서 유학 생활은 로덴필드 선생하고 관계가 제일 깊었다고 봅니다. 이따금씩 중국집에 들어가서 점심도 사주시고 집에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그 한국의 여당 김재원 선생님과 산불 김원영 선생님과 같은 그런 그 아주 정말로 감사하고 백골난방의 그런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덴필드 선생을 통해서 일본 미술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 것도 큰 행운이었다고 봅니다. 그 중간에 프린스턴 대학에 가셔서 웬퐁 교수하고 동안 1년 동안 같이 그 중국회 와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 프린스턴에 언제 가셨는지요? 그리고 그 뭐 가시게 된 1년 동안 가시게 된 계기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내가 하버드 못지않게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기는 로덴필드 선생이 사바티컬로 1년간 해외 체제를 하시게 돼가지고 나를 프린스턴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로덴필드 선생 말씀이 프린스턴이 하버드보다 동양 해화사를 공부하는데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학위 논문을 프린스턴에서 거의 완성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거기 중국 회화사의 Emperor of Chinese Painting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원펑 선생님이 하시는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시마다 슈지로 교수님의 일본 미술사 세미나를 거기서 하고 그래서 그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하버드하고 프린스턴하고 학풍이 참 달라요. 하버드는 코스워크를 충실히 해서 그걸 다 합격해야 됩니다. 근데 한 과목 택하면 그 분야의 중요한 책과 논문을 거의 다 섭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돼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프린스턴은 구라파식을 돈 따가지고 코스를 하든 말든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그걸로 오케이. 근데 물론 시간은 하버드보다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미술사 공부를 철저히 못한 사람들한테는 프린스턴보다는 하버드 교육이 훨씬 낫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루고루 모든 과목을 섭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프린스턴은 천재적인 사람들 이외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두 대학을 다 경험을 하게 된 것은 나한테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펑 교수님은 나한테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여비까지 다 대주시고 또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림 하나를 In honor of
프로페서 안휘준 그래가지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기증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작품이 아직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특별히 그 작품을 프린스턴에 기증하면서 내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만치 원풍 선생님이 나한테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마다 슈지로 선생님도 나한테 참 고마운 분인데 그 양반은 교토 대학 출신인데 젊었을 때는 훌륭한 학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아주 느리게 그야말로 슬로우 앤드 스테디 하게 공부하는 분인데 업적이 많지는 않지만 아주 알찬 업적들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의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된 것도 또 나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버드 프린스턴의 세계적인 대학들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도 보통 행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 안경과 목류도원 도론이 박사학위 논문을 정하셨는데요.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근데 몽유도 원도는 내 박사 논문의 주제가 아니고 조선 초기 회화의 한 부분으로서 몽유도 원도를 다뤘을 뿐입니다. 근데 박사 논문 제목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뭘 가지고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내가 결정을 본 것이 석굴암이었어요. 석굴암은 불교 교리, 건축사, 조각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일본에서 그 석굴암 책자도 나와 있고, 그래서 비비고 기댈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석굴암이라는 게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세계적인 걸작이고, 그래서 나 혼자서 굉장히 쾌대를 부르고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정한 것을 김정은 선생님께 편지로 보고를 드렸더니 답장이 왔는데, 석굴암은 조각사하고 조각사는 니나가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다 조각사를 할 필요가 있겠냐. 그 자네는 아무도 하지 않는 회화사를 공부하면은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석굴암을 포기하고 회화를 공부하게 되는데, 한국 회화사에서 회화가 제일 발달한 게 조선시대고, 조선시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첫머리에 해당하는 초기 회화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선 후기 뭐 겸재정선이나 단원 김홍도나 이런 건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대개 알고 있고 자료도 보다 많고 그러는데, 초기는 아무도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지만 조선왕조 초기를 학위 논문으로 정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몽유도 원도니까 몽유도 원도를 집어넣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아주 잘하는 결정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대한 이해 없이는 나머지 시대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초기를 집중 공략함으로써 학위 논문을 쓰고 그 성과를 가지고 내가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도 조선 초기를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힘은 들었지만
조선적이 회화를 학위 논문으로 정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 근데 몽이도 운도라고 하는 건 나중에 또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만 시서와 삼절로서 이 몽이도 운도가 없으면 조선 초기는 죽는 거예요. 텅 비는 결과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몽이도 운도의 그 보존은 우리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몽이도 운도를 내가 학위 논문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데 나머지 얘기는 그 다음 질문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텔레대학 중앙교과관에 그 몽유도 운도 보러 가셔서 연구 실견이죠 하러 가셨을 때 관련된 무슨 에피소드가 있으십니까? 이 몽이도 운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한 작품인데 내가 이 작품을 처음 본 것은 1972년 1월 22일인가 그래요. 조사 노트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안유진이 몽이도 운도도 보지 않고 박사 논문을 썼다. 그러니까 그 가짜 박사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독한 명예훼손이고 무고하고 사실 왜곡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몽이도 운도를 어떻게 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1972년 1월 22일 날 내가 천리대학에 가서 조사를 처음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엔 몽이도 운도를 누구도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웬만한 백이 아니고는 볼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케이오 대학 출신들이 일본 회화사의 중요한 게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나자와 히로시 교토박물관의 학예과장이 있는데 그 양반이 나를 천리대학에 소개해 주시고 또 천리대학까지 직접 데려가 주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고마운 분인데 어디에도 내가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몽이도 운도를 보고 중요한 자료를 많이 얻었는데 가나자와 히로시 선생이 나한테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당신 덕분에 이것을 보았다는 얘기를 누구한테도 하지 말아달라. 공무원이니까. 또 그게 알려지게 되면 사방에서 가나자와 히로시를 만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겠다고. 그 약속을 평생 지키느라고 내가 어디에도 고맙다는 얘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쓰지 않은 걸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회화의 4대가 다시 나오게 되면 거기에 그 가나자와 히로시 선생에 대한 감사의 말을 내가 적어 놓으려고 출판사에 이미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반세기가 다 돼가는 시점에 있고 따라서 약속을 내가 파기해도 가나자와 히로시 선생한테 미안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내가 몽이도 운도를 보고 그때 느꼈던 경이로움과 기쁨과 그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 책을 읽어봤으면 보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데 내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의도 온도를 조사할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국내에 와서 또 전시를 함으로써 또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게 된 점, 이건 나로서는 학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계기였다고 봅니다. 앞서 장준 선생님께서 이제 유학하시던 때 얘기를 많이 크게. 해주셨는데요. 어. 저는 선생님 귀국하신 이후에 어떠셨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선생님 박사 졸업 직후에 1974년에 홍익대학교에 임용되셨죠? 네, 첫 번째 공채라고 알고 있는데 당시 귀국하시고 임용되시던 그 일화를 들려주시겠어요?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 스스로 미술사를 찾아서 전공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여당 김재원 선생님과 산불 김원영 선생님 두 분 은사 덕분에 미술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만들어진 미술사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처럼 스스로 미술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후배들이 나보다 낫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타의에 의해서 미술사로 들어가고 또 만들어지고 한 거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앞길을 찾아서 미술사를 한 거니까 나보다 당연히 낫다고는 생각을 하고 그 점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첫 번이고 생소하고 그런데 박사 논문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미 결혼을 했고 가족이 딸려 있고 영락없는 룸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됐었습니다. 은사들께 편지를 드려봤지만 와서 부닥치다 보면 자리가 날 거다. 그런 막연한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린스턴에 가 있을 때인데 고등학교 동창생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법대를 나온 친구인데 워싱턴의 프린스턴 미술사학과 뭐 동해미술사 전공 답사 겸 뭐 조사를 갔는데 나도 거기 따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그 친구를 만났더니 요새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아니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교수를 공개 채용한다고 신문에 났다고. 그래서 어디에 났냐 그랬더니 동아일보에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돌아오자마자 신문을 찾아봤더니 과연 홍익대학에서 미술사 전공자를 찾고 있는 광고가 났는데 이미 시효가 지난 때였어요. 근데 밑자에 본전이니까 편지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미술사를 전공하고 있는데 당신네는 미술대학이 유명하고 또 미술사학과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편지를 쓴다고. 그랬더니 즉각 답장이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분야의 교수가 미술사이고 또 홍익대학에 오면 부교수를 드리겠다. 그래서 그 답장을 받고서 내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룸펜 생활은 최소한 하지 않아도 되게 됐으니까. 근데 아무도 미술사를 전공하는 대학이 없는 나라이고 그래서 취직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홍익대학에 대한 그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대우가 형편없고 그래서 홍익대학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도 애증이 엇갈려요.
우선 부교수 주겠다 그랬더니 조교수로 발령을 나고 상의도 안 하고 덜렁 내버렸고,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뭐 야중에 배려해드리겠다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고 홍익대학에 취임을 해서 교수가 됨으로써 이제는 월급이 많든 적든 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공부에 열중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대는 너무 고마운 대학이에요. 그런데 귀국해서 교수가 되고 나니까 한국 미술사는 말할 것도 없고 동양 미술사, 서양 미술사까지 다 떠넘겨가지고 2학점짜리 과목들인데 거의 17시간을 했어요. 일주일에 17시간 강의를 하고 수백 명 수강생들을 채점이고 뭐 모든 걸 다 혼자서 했습니다. 조교 한 번 딸려준 적 없고 연급이 한 번 준 적 없고, 그래서 대우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교육 시설이 형편없었어요. 환등기도 겨우 한 대 하고 스크린도 없어가지고 칠판에다가 백지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강의를 하고, 그래서 교육 환경 시설도 엉망이고, 연급이 한 푼 없고 조교 하나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됐어서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을 어떻게 보냈나 까마득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서울대학으로 옮기게 되니까 서울대학으로 가는데 지도하던 학생들을 데리고 가지 못해서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아끼는 제자들을 서울대학으로 미국처럼 데리고 갈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나쁜 남편하고 헤어지면서 자식들 두고 가는 심정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도 홍익대학에 고마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버드 박사, 유일한 박사를 데려다 놓고 그렇게 인색하게 했을까? 그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러워요. 근데 거기 뭐 관련된 얘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고 시설이 빈약하고 그래서 환등기 둘이 필요한데 슬라이드를 비교 설명하려면 그걸 장만하는데도 여러 해가 걸렸고, 그 다음에 스크린을 마련하는데도 그렇고, 아무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등기를 볼 때 불을 딥라이트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그래서 건축가 교수한테 새로 짓는 건물에 딥라이트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틀림없이 해드리겠다고. 근데 나중에 지은 뒤에 보니까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딥라이트를 할 수 있게 된 건 서울대학으로 가서 처음입니다. 그 당시 강남의 웬만한 사롱에서는 딥라이트가 다 되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대만한 학생들한테는 야, 내가 홍대에서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해결하는데 그렇게 힘든데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너희들이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그러냐, 네가 해야 되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이 강의 부담이 17시간 지금 젊은 학자들은 세 과목하고 그다음에 사바티컬도 하지 않습니까? 안식년. 내 평생 안식년 한 번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달픈 세월을 미술사를 하면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 시절은 나한테 굉장히 값진 시절이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홍익대학교 재직 중에 갑자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지금의 그 한국학기능연구원이죠. 그곳에 파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차출되자마자 초대 예술연구실장을 맡으셨고요. 당시 갑자기 선생님을 모시고 간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설립 초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홍대에서 너무 고대해가지고 내가 17시간이나 되는 그런 강의 시간, 야간까지도 했으니까 야간 강좌를 할 때면 햇빛이 해가 넘어갈 즈음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노스탈직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고달픈 교수 생활과 서양 미술사, 동양 미술사를 떼어내고 한국 미술사, 그 중에서도 한국 회화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대학에 가서부터예요. 홍대에서는 뭐 이것저것 다 했고 고고학 발굴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 영역이 아니고 발굴을 원하면 고고학자를 한 사람 따로 써라. 그래가지고 사양을 했는데 어쨌든 그 요구 조건이 한두 끝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대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강의 부담 없이 공부만 하루 종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두 번이 아니고 끝없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공부꾼이니까 공부 안 하고 강의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좋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홍대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당시 대학원 조교가 쪽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총장실에서 오시랍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뵙겠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니 조금 이따 다시 들어와서 강의 중단하시고 바로 총장실로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에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웬일인가 하고 그때 이학영 선생이 총장이셨는데 총장실에 들어서니까 이학영 선생이 안 선생 그 운명이 바뀌게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문교부에서 장관이 전화를 했는데 안 선생을 내놓으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안 선생 우리 학교의 간판 교수이기 때문에 못 내놓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그때 문교부 장관이 박찬현 장관이었어요. 위쪽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니까 군만 말고 보내주시오. 그래서 내가 차출된 겁니다. 그 당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기관으로서 순수한 연구기관보다는 연수기관으로 아마 많이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박 대통령 본래 뜻하고는 달리 그래서 다른 그 실장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차출이 된 건데
그 당시 내가 솔직히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 많은 강의 시간에 시달리지 않아도 이제 공부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갔더니 그거는 설상가상으로 조건이 더 나빠요. 왜 홍대 강의는 강의대로 다 하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하는 프로젝트를 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강연을 맡아서 해야 되고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 한국학대학원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 미술사를 포함시키는 문제도 쉽지 않았어요. 왜 미술사만 하려고 그러냐. 예술학과라고 해서 폭넓게 하지. 그 다른 실장들이 그렇게 미술사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설득을 해서 한국학대학원의 미술사 전공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안 했으면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학 대학원 출신들이 있는데 그래서 홍익대 커리큘럼 한국학대학원 커리큘럼 서울대 커리큘럼 3개 대학의 커리큘럼을 내가 만들어서 미술사 전공의 기본 커리큘럼이 확립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다른 분야의 학자들을 내가 꿰듯이 알게 됐어요. 저 사람은 성품이 어떤 사람이고 실력이 어느 정도이고 그래서 인맥이 굉장히 넓게 폭넓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는데 아무튼 이 정신문화연구원 파견은 차출돼서 가가지고 부담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하루빨리 홍익대학으로 돌아가는 게 상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신문화연구원 그건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신문화연구원의 그 당시 분위기가 안정되질 못했습니다. 끝없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거기가 연구기관으로 확립이 돼 있었으면 나는 아마 거기 완전히 자리를 굳혔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더 있지 않고 홍대로 빨리 돌아오게 내 스스로 원했던 것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홍대가 내가 서울대학으로 옮길 때 놓아주질 않아가지고 홍대 전출동의서라는 게 있었어요.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다른 대학으로 옮길 수가 없게 그렇게 됐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인데 문교부 장관을 하던 어떤 전직 장관이 부산대 총장을 하면서 그런 전출동의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첫 번째 희생타가 나였어요. 그래서 홍대를 벗어나서 서울대학으로 오는데 2, 3년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악몽을 많이 꿨는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그 굴레에 몸이 빠져나갈 수 없는 조그만 구멍만 있는 거기에 갇혀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민이 많았던지 서울대학을 벗어나는데 너무 홍대를 벗어나가지고 서울대학으로 옮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 홍대 이대원 총장하고 삼볼 김원영 선생님하고 경성대대 동기생이신데 만나기만 하시면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너 왜 안 해주냐 안 보내주냐. 그러니까 총장이 실권이 없기 때문에 보내주지 못해가지고 벗어나는데 3년여를 걸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홍대를 벗어나서 나중에 내가 서울대학으로 가게 되면 서울대학 얘기는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정신문화학원 파견 시절은 한국학대학원의 미술사 과정을 세우는데 기여했다. 그다음에 그 커리큘럼을 홍대 커리큘럼과 마찬가지로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로 대분하고 한국미술사는 회화사, 조각사, 도자사, 공예사, 건축사, 중국 미술사, 일본 미술사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는 인도 미술사, 중앙아시아 미술사도 그때 이렇게 열었습니다만 이 폭넓고 종양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커리큘럼을 내가 한국학대학원에서도 세워가지고 그 뛰어난 인재들이 거기서도 배출이 되게 돼서 언제나 여기 윤진영 교수도 거기 나왔지?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 대학원 과정 세운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강연을 많이 했는데 대학원 학생을 위한 강좌만이 아니고 일반 장차관들을 위한 강연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인상 깊었던 거 하나는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남도구 장관도 내 강의를 들었는데 경제기획원이 예산을 주기 싫어가지고 가짜 미술품으로 전시하고 예산을 줄이면 안 되느냐 하는 소리도 한다고 그랬더니 남도구 장관의 따님이 홍대에 나왔는데 책상 밑으로 머리를 숙이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폭넓은 인맥을 확보하게 된 것도 큰 수확이고, 그 다음에 음악 쪽에도 한만영 교수를 초빙을 하고 그래서 국악도 자리를 잡게 한 것도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만하신 국악자들은 내가 대부분 알고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관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 번도 아무 가치 없이 지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학에 따라서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발전이나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한다고 믿고, 그래서 후배님들도 그 점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2년 정도 짧은 기간 계셨었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983년 9월에는 홍대에서 이제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로 옮기셨는데요. 홍익대의 경우에는 이제 미대에 속해 있었는데 서울대에는 인문대에 속해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환경 속의 미술사에 대해서 모두 경험하신 셈인데 어떤 학생들의 성향이라든가 선생님의 어떤 교육의 방향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미술사 전공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미대 교수를 하다가 인문대 교수를 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나는 두 가지 경험을 다 한 건데, 홍대에서는 창작을 위한 미대생들을 위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미대생들을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될까를 내가 미술사를 통해서 많이 소개를 했어요. 창작에 필요한 강의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졸업한 홍대 졸업생들이 나만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고 고마워하는데, 홍대에 있을 때 아까 얘기를 안 했지만 한국미술사는 전공이 무엇이든 서양학과든 동양학과든 뭐 도자기든 뭐 상관없이 모든 미대생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한국미술사는 필수로 듣게끔 만들어 놨었습니다. 내가 서울대학으로 가면서 그 도로함이 다불이 됐지만, 그래서
한국 밀사를 들어본 경험을 서양 밀사, 서양화 전공자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미대상들을 위한 강의를 하다가 서울대학으로 가서 이제 인문학도를 양성하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되고 홍대에서 한국, 동양, 서양 미술사까지 하던 것을 이제는 한국 미술사하고 한국 회화사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훨씬 시간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 재미있는 것은 미대상들에 비해서 인문대상들은 성격이 많이 다른데 홍대 미대 보통 250명 정도의 학부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좋은 작품이 나오면 홍대생들은 보리밭에 바람이 지나갈 때처럼 움직임이 다 보여요. 좋은 작품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을 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서울대 인문대에서는 빼라니 불감증 환자처럼 그냥 그래서 나는 지금도 미대상들을 위한 강연을 인문대상들을 위한 강연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반응이 있으니까. 그만치 감수성에 예민한 미대상들을 위한 강의를 할 수 있었고 창작에 필요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갖게 됐습니다. 미대 교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전시를 자주 보고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들이 야외 스케치 해온 것을 박물관에서 전시를 함으로써 어떤 학생이 재능이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되게 재능 있는 학생들을 보면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창작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잘한다 하는 결론을 내가 얻게 됐습니다. 또 이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 때문에 현대미술에 대한 글들도 적지 않게 쓰게 되고 또 계획 중인 미대생을 위한 한국미술이라는 책을 낼 생각도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근데 미대에서 교수를 한 것이 나한테는 다른 인문학자들하고는 달리 상당히 풍부한 그리고 중요한 그런 성과를 얻게 됐다. 그래서 참으로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미대생들하고 인문대생들하고 비교를 하면 인문대생들이 이제 논리정연하고 글 솜씨도 훨씬 낮고 그래서 또 인문학 그쪽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갑져요. 어느 쪽도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대학으로 가서 이제 창작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도 순수한 미술사를 강의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되고 그리고 또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서울대학에서 길러낸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 다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절대로 내가 홍대하고 서울대하고 다른 인식을 가진 적이 없어요. 나한테는 다 중요하고 소중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경험을 두 대학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은 평생토록 나한테 소중한 가치로 자리를 잡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께 강의를 들은 것이 1996년부터였으니까 한 10여 년 정도 들었는데요.
그 많은 강의 중에 선생님께서 휴강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가장 바쁘셨던 기간이었을 텐데 어떻게 휴강 없는 강의를 이어오실 수 있었는지, 강의에 대해서 어떤 세우신 원칙이 있으셨는지 그런 원칙이 아주 확고하게 있었죠. 절대로 휴강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알고 강조하고 싶은 것을 전해주자. 그래서 내 기억에 한 번도 결강한 적이 없고,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한국밀사 개설 같은 것은 특히 시간이 모자라는데 한 3, 4주분이 최소한도 모자라서 학기 말에 보강을 몇 차례씩 하고, 그럴 때는 내가 내 돈으로 빵도 사고 우유도 사고 해서 놀아주면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먹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강의를 빼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매번 모든 강의가 충실하고 알차고 뭔가 학생들한테 전해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교수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교수는 연구, 저술을, 그 다음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육인데,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에요. 그거에 따른 것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1990년 저희 한국밀사학회의 회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당시 학회 설립 30주년 행사를 비롯한 큰 행사가 있었고요. 학회지의 제호나 사무실 확보 등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단 2년의 임기 안에 정말 이제 큰 변화들을 이루셨는데 당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우리 세대의 학회장을 맡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는 황수영, 진홍섭, 최순우, 김원용 이런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학회를 만들고 이끌어 오시고 그랬는데, 역시 이제 미술사를 정통으로 하신 분들이 아니시고 연말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학회장을 맡으면서 임원진이 내 또래로 전부 이제 밝히게 돼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회 30주년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첫째 고고미술이라는 잡지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미술사학 연구로 바꾸게 된 것도 그건 내가 원로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고고학은 딴 데서도 잡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고고미술이라는 잡지 타이틀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미술사 전공의 잡지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선생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바꾸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고미술 시절에는 글을 종으로 써내려갔어요. 그걸 행서로 바꾸자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 설득을 통해서 이루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소한 일들만이 아니고 학회가 회장이 바뀔 때마다 짐을 끌고 신임 회장 사무실로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꼭 해결해야 될 것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30주년을 기해 가지고 오피스텔도 잡게 됐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한국미술사학회 마크도 내가
김동현 선생을 통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보는 마크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잡지가 또는 그 마크가 뭐 이런 게 다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보다 큰 거는 오피스텔을 장만한 건데, 그 당시 서울 시내에 새로 짓는 오피스텔 광고를 내가 다 확인을 하고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서울대 근처에 있는 이 오피스텔을 찾게 됐습니다. 그때 서울대학으로 출근을 하면서 보면 한동안 건물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왜 건물이 올라가지 않냐. 그 당시 부도 내고 중단하고 도망가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웬만한 학회장들이 사무실 잡는 일을 꺼려했어요. 핑계는 이것저것 되지만 사실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무릅쓰고 강행을 내가 임원들과 함께 했고, 그 결과로서 오피스텔을 이제 장만하게 된 겁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이 완전히 나오고 그 확인이 끝나고 난 뒤에서야 내가 비로소 안심을 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될 때는 그것은 옆에 여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공사 중에 금이 가가지고 중단이 돼 있던 거니까 뭐 걱정 말라고. 그런데 걱정이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회 오피스텔을 이렇게 장만한 것은 그 당시 우리 임원진들의 노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잘한 거 아닌가요? 지금 녹화도 어떻게 할 수가 있게 됐고, 이게 잘못하면 저 혼자서 다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회장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알 거예요. 회장을 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학회 활동하고 관련된 것은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는 대학에 계실 때는 어김없이 그 대학의 박물관장을 하셨고요. 또 국내에 무수히 많은 박물관뿐만 아니라 해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립에도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관여하신 모든 박물관마다 다 애착이 있으시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현재 용산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이전된 사업에도 오랫동안 자문하셨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초대장이 와가지고 요새 이제 학문적으로나 모든 걸 정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박물관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메모 형식으로 해서 장진성 교수랑 유재빈 교수는 그다음에 방 회장한테도 갔을 거고, 근데 내가 박물관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일을 했더라고요. 안희준과 박물관이라고 한 메모인데, 보니까 우선 홍익대 박물관장을 했고, 또 2차례 서울대 박물관장을 했고, 근데 홍대 박물관장 할 시절에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회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을 할 때는 1년에 한 번만 총회를 하고 전시도 한 번만 하고 그랬는데 잡지도 한 번만 내고, 내가 회장을 하면서 전반기에는 전시, 후반기에는 다른 활동, 학회 활동을 하는 걸로, 그리고 잡지도
일에 내던 것을 이해로 내도록 하고 그래서 한국 박물관협회에도 많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립박물관 자문위원장을 하고 또 호암미술관 리움에 내가 이사를 하면서 또 거기도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한성백제박물관이나 뭐 경기도 박물관이나 자문위원을 하고 꽤 여러 군데 관여를 하면서 박물관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으로 보낸다, 뭐 국유 뭐 이런저런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내가 신문 잡지에 기고를 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국립박물관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했었는데 그 당시 그런 문제를 신문 잡지에 글로 쓴 건 아마 내가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박물관 지을 때부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래도 박물관은 지어야 라는 제목으로 쓰는 글도 있고 그러는데 당장 헐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 과격한 의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국립박물관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내가 거의 유일하게 국립박물관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글들을 썼는데 이번에 나온 그 한국미술사연구의 발자취라고 하는 책에 그 글들이 대개 다 실리게 될 겁니다. 2000년에 나온 한국의 미술과 문화에 실렸던 것과 합쳐서 보면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물관을 위한 일들을 내가 꽤 했다고 하는 것을 박물관 그 관계자들한테도 내가 보내고 그랬습니다. 대개 박물관 경영에 참여한 사람들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나 같은 사람의 기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화자찬처럼 들릴까 걱정이 돼서 뭐 그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박물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재 조사 관리에도 깊이 관여하셨는데요. 장기간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최근에는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초대 이사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초대 이사장을 맡으셔서 어떤 기관의 뼈대를 만드느라 힘드신 일이 많으셨을 텐데 그때의 일을 좀 얘기해 주세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가 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초대 이사장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건 내가 곤란하다. 그랬더니 파타임도 좋다고. 그런데 결국 나도 풀타임으로 결국은 근무를 했는데 외국에 있는 문화재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또는 환수를 하는 일을 맡은 게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인데 이게 보통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아마추어 문화재 애호가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소란 피우고 그래서 내가 그런 비유도 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소란 피우는 것은 역효과가 난다. 맹수가 조그만 동물 사냥할 때 소란 피우는 거 봤냐? 가장 조용한 상태로 별로다 찬스가 왔을 때 공격을 해서 잡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느 나라에 어떤 문화재들이 있고 그 상황이 실태가 어떤지를 미리 조사를 하는 게, 사전 파악을 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 소란 피우는 건 우리한테 손해를 자초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소란 피우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없지 않습니까? 조용히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주장의 관리들한테도 통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원칙적인 문제들을 제시하고 정립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름도 해문화재 소재 문화재 연구재단으로 하면 좋지 않냐 했는데, 그 끝내 해가 일본 영향을 받은 용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크를 내가 정했어요. 기본적인 틀을 확실히 하고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아주 잘하고 있어서 참 다행인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원칙이나 방법이나 뭐 이런 것은 한국의 해문화재라고 하는 내 책에 다 실려 있어요. 마크를 정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내용도 의미하는 바도 그렇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좀 참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횡무진 활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제는 그런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가지고 사실은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슬픈 얘기도 많고 속상하는 얘기도 많고 기쁜 일도 많고, 그래서 나처럼 많은 걸 경험한 문화재 분야 사람도 드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뭐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선생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종횡무진이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미술사학자로서만이 아니라 학회, 박물관, 문화재 관리 이런 모든 분야에 힘써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미술사학자에게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약간의 재력과 그리고 지력, 마지막으로 체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요즘에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이게 최악의 상태예요. 야, 이거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어떤 한계를 넘지 못해요. 머리 나쁜 사람을 내가 뭐 차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포진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력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체력이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이 약하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재력. 돈이 너무 많아도 공부 안 해요. 너무 가난해도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지력, 체력, 약간의 재력,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삼력이라고 내가 부릅니다만, 미 후배들은 그것들 다 갖춰서 잘하고 있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근데 내가 이 체력 관리를 평생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내가 몸을 혹사해가지고
지금 몸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2019년 2월 11일 병이 생겨가지고 지금 절절매고 있는데 허리도 고장이 나고 200자 원고지에 볼펜으로 평생 원고를 쓰다 보니까 오른손도 고장이 나고 그래서 내가 후배들한테 이르고 싶은 것은 체력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절대로 무리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한번 건강이 나빠지니까 쉽게 회복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2018년이 세종대왕 등극 600주년이자 안평대군의 탄생 6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안평대군에 대한 글을 쓰느라고 너무 무리를 했고 그거에 앞서서 허동호 관장을 위한 천수국 만다라 수장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만 교정을 19번이나 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됐었습니다. 그 두 편의 논문 때문에 내가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체력이 약해지고 그 결과로 2011년 옆에 싸구려 향수를 짙게 뿌린 사람한테서 병이 생겨가지고 아주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서 젊은 시절에 했던 일을 다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부터 내가 원칙으로 잡고 있는 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만 한다. 나머지는 다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공부와 무관한 사회적 만남의 최소화. 뭐 국민학교 동창부터 대학원 동창까지 관원상제 뭐 별하별 연락이 다 오는데 그거 다 쫓아다니면 공부할 시간을 뺏겨요. 그래서 꼭 참석해야 되는 것만 참석하고 일단 사회적 만남의 최소화가 첫 번째 수단이고 두 번째는 토막 시간이 많이 생기는데 그 토막 시간을 선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멍청하게 시간 보내지 말고 토막 시간에도 생각하고 메모하고 공부하고 그게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는 졸리면 잔다.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공부한다는 게 수면 시간의 감축 세 번째 원칙입니다. 요새도 그 습관이 나와가지고 2시, 3시에 요새 자고 대학원 시절처럼 이따금씩 어제처럼 또 날 꼬박 밝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체력에 아주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나처럼 미련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 절약하는 방법은 휴가의 포기. 가족들이 제일 불만스러워하는 일이지만 애들이 어렸을 땐 휴가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일거리 싸가지고 와서 난 숙소에서 일을 하고 애들은 놀게 하고 그래서 그 4가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술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몸을 축나게 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다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에서 내가 본보기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뭐 최근까지도 매년 이렇게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보면은 사실 선생님께서는 뭐 상태가 최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굉장히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매술사학회와 이 후학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요새
후배 제자들 덕을 단단히 보고 있어요. 책을 낼 때도 우선적으로 후배 제자들이 도와주고 있고, 지난번에 나온 한국회화의 4대가도 제자들 도움이 없었으면 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출판사가 사회평론 아카데미가 2가지 책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수십 편의 글들이 실리는 책이기 때문에 보통 출판사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건강을 챙겨주는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내 책을 내주는 출판사 분들한테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 중인 책이 5권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미술사연구의 발자취, 부제가 미술사가 안유준 교수의 연구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은사들에 대한 거, 연구 경험, 뭐 인터뷰 기사, 뭐 5만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책이 하나고, 2번째는 한국의 미술 문화와 전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시에 대한 글들을 모은 것은 아마 그 책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2권의 책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3번째로 영문으로 발표한 논문들이 꽤 돼요. 그걸 이주영 교수가 편집 책임자로 하고, 조인수, 서윤정 3사람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 논문집을 우리 장진성 교수가 도와줘서 천천히 작업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청출어라며 한국미술이 중국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오영민 교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출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모자 하나 나올 것입니다. 그 5권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책들이 또 여러 권 있습니다. 미대생활을 위한 한국미술사를 포함해가지고, 그 책들은 너무 지금처럼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5권의 책이 나온 뒤에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일을 해나갈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다 내 강의를 들었던 후배, 제자, 학자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투자한 것을 다 뽑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내가 은사들한테 받은 것을 제자들한테 돌려주지 못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 여당 김재원 선생과 삼불 김은영 선생님 2분 은사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런 일들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2분의 학운에 대해서 백골난망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은사들 덕분이고, 그 덕분에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됐고, 그 덕분에 내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한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세요.